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운대학교에서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 김재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이천역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과 창업이라는 영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이제 얘기될 겁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중앙시장과의 어떤 인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되게 이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약간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 때부터 창업을 했었었는데요. 첫 창업지가 중앙시장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중앙시장에 보면 저기 예전에 국민은행이 있었고, 국민은행 뒤에 이제 배달의회관이 있었는데, 거기 2층에서 프로그램 사무실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또 저녁에는 이제 일로 와서 계속 프로그램을 짜고, 그래서 뭐 레미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한 6, 7명들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벤처 기업이죠. 6명, 7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매일 이제 모여서 프로그램 짜고 창업하고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과정이 사실은 저는 이제 코스닥 상장까지도 갔었었는데, 그런 어떤 배경이 되는 어떤 나름 성공의 기초가 됐던 것이 이제 배달이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던 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그전에 제가 되게 날씬했었는데 그때 벤처 배달이에서 프로그램 하면서 매일 라면만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그 살이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있다는, 우리 집에서는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그런 농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중앙시장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시재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또 도시재생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어떤 시대적 책임, 시대적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시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창업을 공부하고 창업을 가르치는 학자 입장에서 도시재생을 보면, 도시재생의 계획은 굉장히 좋고, 진행사항도 굉장히 잘 되고 났지만,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서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인류학도 좀 참여해야 되지만, 창업에 관한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이런 분들도 인문학적 소양이 다 있긴 하지만, 건축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다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한두 군데 정도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한 2년 정도 아이템을 해서 찾아내는 과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하고 싶어 하는 아이템과 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공유되는 아이템,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떻게 아이템을 찾아내느냐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활 개선,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도시재생 방법이지만, 여기에 플러스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일자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도시재생 학자들이나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해석을 하지만, 창업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해석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결국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경제 살리기 사업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지난 정권 내내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웠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굉장히 낮은 경제 성장률로 어려워했고, 청년 실업률, 중장년 실업률로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뉴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나왔었죠. 이 뉴딜이라는 키워드는 1930년대 미국에서 엄청난 경제 불황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생겨났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단어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당시에 많은 이제 블랙 먼데이 이런 이유로 주식들이 이제 폭락하고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쫓겨났죠. 자, 정부는 미국은 특히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라라는 어떤 전통이 굉장히 강한 그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쓰면 안 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뉴 딜 정책을 했습니다. 당시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가 뭐냐면 화가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했어요. 그래서 화가들을 왜 공무원으로 채용했을까요? 화가들은 사실은 굉장히 경제가 좋을 때 먹고 살기 좋은 집단이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실 일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이제 이런 경제적 사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간 일이 없는데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이들에게 부여된 업무는 사실은 도시의 벽화를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화가들한테 줌으로써 화가들은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고 그전에는 공무원이 도시 벽화를 그린다라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하지만 그런 일을 만들어냄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창출된 일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가게 되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경제가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결국 뉴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이제 뉴딜이라는 산업과 되게 일치되는데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일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다라는 게 이제 창업학적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사업의 정의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 주택 정비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번 정권에서는 일자리가 이제 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 정부가 인건비를 많이 풀어서 예산을 풀어서 많이 채용하는 이제 정부가 있고 또 이것이 과도하다 싶으면 좀 줄여서 시장에 이제 맡기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이번 정권에서는 후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강도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는 이제는 관리의 경제에서 기업가의 경제로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가 창업가가 돼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 상인을 하시면서 지금 연세가 이제 높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창업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업을 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어쨌든 계속 창업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만약에 여기 이제 한복 상인 하시는 분이 교사를 하셨다거나 공무원을 하셨다거나 어떤 직장에 다니셨으면 아마 이미 퇴직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이제 창업의 방법은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코디님들이나 팀장님한테 예전에 여기 중앙시장에 청년 창업가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적응을 못하고 떠났다. 또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청년 창업가들이 들어와서 창업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큰 결과를 내지 못했다. 라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단편적인 거고요. 즉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라는 것이 구축이 돼야 돼요. 창업 생태계. 즉 우리가 정글에 가면 모래사장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 딱 피어 있으면 눈에 확 띄고 아름답고 주목받죠. 하지만 사막에 핀 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크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열대 우림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죽고 하면서 사실 눈에 띄진 않지만 그 전체가 우림이 돼서 새로운 풀이 계속 자라고 벌레들도 오고 동물들도 자라고 해서 그 생태계가 어떤 새로운 먹거리나 어떤 뭐 산소나 자원을 생산하게 되죠. 결국 그동안에 우리가 중앙시장에서 했던 것은 사막에 꽃을 꽂는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보다는 생로병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생태계를 맞추는 생태계가 맞춰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인천 전체적인 어떤 그 생태계에서 중앙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생태계가 반드시 있었어요. 예전에는 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걸어 다니면서 살 때 사실은 채소는 현대시장, 뭐 어류는 뭐 연안부두, 그때 한복이나 교복은 뭐 중앙시장, 그리고 또 뭐 좀 구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은 뭐 양시장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태계에서 그 중앙시장이 분명히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소분화되고 나눠지면서 중앙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생태계를 갖추는 시기가 왔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인 생태계에서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이 어떤 시장의 분화 또는 어떤 인터넷의 활약으로 시장이 끊어지면서 중앙시장이 좀 더 종합적인 시장으로 발전되거나 조금 더 쪼개져서 아주 스페셜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맞추지 못한 거죠. 그것이 생태계를 맞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시장 내에서 중앙시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우리가 생선 어시장을 가면 뭐 얼음집 또는 뭐 회 떠주는 집, 초장 만드는 집 또는 뭐 밥 해주는 집 또 뭐 배달하는 집 여러 가지 분화돼서 움직이고 그것이 이제 맞춰서 움직이듯이 중앙시장 내에서는 이런 생태계가 과연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이번 시간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 마찬가지인데 퍼즐 맞추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중앙시장을 전체 퍼즐로 놓고서 결국 빠진 퍼즐이 뭐냐라는 거죠. 중앙시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커피숍이 없다면 커피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편의점이 없다면 편의점이 있어야 되고, 세탁소가 없다면 세탁소가 있어야 되고, 또 온라인 쇼핑하는 청년들이 없다면 뭐 이런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전체 생태계를 보고 다른 시장에는 있고 이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 시장에만 없는 것들을 찾아내는 퍼즐 맞추기가 우선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돼요. 시장의 이제 그 방법론에 따라서 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한복, 교복 또는 이런 걸로 어떤 더 집중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집적도가 높여야 됩니다. 집적도가 높여서 한복을 중심으로 생활한복, 뭐 유타한복 더 많은 가게가 집적도가 높아서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하든가 아니면 스펙트럼을 넓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을 꺼내서 하나 둘씩 맞춰보자. 그래서 자 뭐 서울에는 있는데 또는 뭐 신포시장에는 있는데 또는 뭐 스타필드라든가 이런 어떤 뭐 이런 쇼핑몰에는 있는데 이 지역에는 없는 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더 늦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자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앞에 아파트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가 이제 곧 준공이 되고 입주자들이 입주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굉장히 많은 입주자들이 동천역으로 배다리로 나가면서 중앙시장을 경유하거나 중앙시장에 있게 될 텐데 초기에 이들과 어떤 관계, 생태계를 맺지 않으면 즉 이 아파트 생태계, 이 아파트에서 필요한 어떤 창업 생태계 일환으로 중앙시장이 자리 잡지 않으면 굉장히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한 1년, 2년 사이에 어떤
이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중앙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반복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앙시장은 굉장히 큰 기회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없고 바쁘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 더하기 1이 사실 얼마일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고 경험도 많으시고 다 알지만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자포스 시티라는 사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자포스라는 것은 이제 회사는 대만계 미국인 토니 셰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창업한 회사고요. 이 사람의 모토는 delivering happiness입니다. delivering 행복을 전달한다가 이 회사의 사실 모토예요. 모토고. 그리고 굉장히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사회 실험으로 썼죠. 그래서 자포스의 일화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 사람은 이제 IT 회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신발 쇼핑몰 사업을 해서 망했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고객에게 빨리 제대로 배달해주고 싶었지만 나의 파트너들이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 만에 배송해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지만 우리 택배 회사들은 한 일주일 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가치가 사실은 먹혀들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거의 잃어버린 때 그 사람들은 토니 셰는 이제 그 사업을 정리하고 킬리만자로 산에 올라가면서 만중하게 뭔가를 깨달아요. 사업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Delivering Happiness라고. 사업은 고객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여인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신발을 하나 사서 이제 어머니한테 드려요. 근데 어머니가 이 신발을 신지 못한 채 이제 돌아가시죠.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신지 못한 신발이 나오니까 그 자포스에다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 신발을 신지 못했는데 반품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포스 이제 텔레마케터 이 직원이 심심한 위로를 표하면서 택배로 보내실 거 없이 우리가 100% 반품을 받아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서 회수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택배 시청을 하면은 와서 집에서 가져가지만 미국은 다 내가 가서 붙여야 되거든요.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죠. 고마운데 택배를 이제 반품을 하고 그 다음날 꽃이 배송이 돼요. 자포스에서. 웬 꽃인가라고 봤더니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자포스가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손 메모와 함께 꽃이 배송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여인이 울면서 감동을 하죠. 자기는 결국 운동화만 하나 반품했을 뿐인데 이런 어떤 감동을 받아도 되나라는 거죠. 자, 이런 감동의 시점에서 이 여인이 앞으로 자포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아마 평생 자포스 신발을 살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포스 신발을 사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데요. 그래서 이런 자포스는 라스베가스의 구도심을 개조하려고 들어갑니다. 개조하러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시예요. 자, 라스베가스가 호텔로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사막 자체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본사를 이전합니다. 본사를 이전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고 건물을 이제 지어요. 컨테이너 박스 건물을 짓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나 창업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어요. 주민들은 세탁소도 가야 되고 또 술도 한 잔씩 해야 돼요. 그리고 피자 가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스는 이런 것들을 창업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맥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생맥주집이 없다 그러면 생맥주집을 창업하게 하고 그 생맥주집에다
적자를 보지만 계속 돈을 지원해서 생맥주집이 유지하도록 계속 유지를 해줘요. 돈을 대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것들도 계속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과 별반 차이 나지 않은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많은 창업자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고무되어서 어떤 컨테이너 박스를 지어서 뭐 한 100개 이상의 창업자들을 유치합니다. 창업자들을 사실은 그 서로 생태계가 묶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자포스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있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게 아니다. 아니면 기간이 길어졌다. 돈이 많이 투자됐다. 그런 게 있지만 자포스의 또 대단한 점은 이런 실패를 인정하고 5년 안에 도시를 재생하겠다는 목표를 15년으로 늘려요. 결국 도시가 재생되는 데는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런 철학을 가진 자포스예요. 이츠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팝업 맥주집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서 사실은 창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포스의 어떤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개인적 공간이 아니라 공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잔디밭, 놀이터, 문화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사람들이 반드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 오는 게 아니라 재밌고 즐겁고 편안함을 주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오픈을 해줘서 이 자체가 잔디밭이 있고 애들이 뛰놀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자포스가 성공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기 와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사실은 애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미국 각지에서 다 창업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6개월 동안 거의 무료로 임대해주고 그 다음에 좀 저렴한 임대를 받고 좀 더 성장하면 제대로 된 돈을 받는 거죠. 자, 이 성장하는 것은 창업가의 몫이에요. 창업가가 열심히 하고 하면 크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뭐 3개월 만에 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창업자의 몫이고 여기서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면서 경쟁력 있는 어떤 창업자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유인하는 것은 자포스의 역할들이 크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또 여기 자포스는 요 옆에 러닝센터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청년주택도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퇴소한 사람들을 뭐 6개월, 1년 동안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까지도 돌려서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오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자포스 시티의 사례입니다. 저는 민간 자본, 이것이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간 거고, 또 우리나라는 공공 자본이 들어오는 거라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기반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창업하게 하고 지원하게 하고 그들이 노력하게 해서 상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창업의 방법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국 그 자포스의 목표는 결국 그 도시 같은 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풍성한 지역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구도심을 창업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창업거리가 넘쳐나면 사람들이 이쪽에 몰리게 돼 있어요. 일자리가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역이 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특히 뭐 충청도나 뭐 경상도나 이런 쪽에서는 특히 여성 일자리가 그렇게 없다라고 그래요. 여성 일자리들이 다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뭐 그것의 영향으로 지역의 일자리가 더 줄은 게 아닌가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또 젊은 청년들 또는 요즘에 이제 정년퇴직한 어떤 시니어들도 굉장히 건강하고 뭐 디지털화도 잘 돼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면 그 중앙시장 자체가 중앙 창업도시, 중앙 일자리 도시로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포스는 그냥 우리 회사만 옮기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 IT 업체 또는 뭐 디자이너, 작가, 의료인, 언론인 뭐 어떤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들이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 카페, 식당, 술집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생태계를 조성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인간들은 굉장히 다양한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요. 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 대학마다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걸 합니다. 굉장히 비싼 값으로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사귀고 뭐 어떤 새로운 정보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데 뭐 30명 모인다 그러면 이 30명이 다 다른 업종에서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이 업종이 굉장히 모임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만 다 모이잖아요. 다 금방 깨져요. 그래서 변호사, 의사, 뭐 경찰관, 식당 하는 사람, 기자, 뭐 연예인, 코미디언, 뭐 가수 골고루 30명이 모이면 그렇게 끈끈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지속성도 굉장히 강해요. 결국 다양성이 창업의 기본이다. 지역 활성화의 기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포스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장 내 창업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업이 창업자들의 약점이 있어요. 창업자들은 돈보다도 공간에 더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은 아이템과 뭐 돈의 만남이긴 하지만 창업자들이 가장 좀 안정감 있어 하는 건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제가 중앙시장에 뭐 2층, 3층에 조그만 뭐 사무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런 사무실이 창업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그 다음에 1단계는 조금 더 발전하고 2단계는 조금 더 발전하고 이런 게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온라인 창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창업까지 다양하게 이제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필요한 영역들은 일부러 유치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장사가 잘 되는데 온라인 홍보라든가 온라인 마케터들이 필요하면 이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쪽에 오게 만들어주고, 스튜디오도 만들어주고, 포럼도 만들어주고, 이분들이 싸게 밥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만들어주고, 모일 수 있는 카페도 만들어주고, 토론장도 만들어주고, 교육장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계속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창업자에게 어떤 카페, 어린이집 같이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된다. 창업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업자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창업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 아름답고 여유로운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겠지만 중간중간 아름다운 어떤 텃밭, 아름다운 잔디밭, 아름다운 의자, 뭐 깨끗한 간판, 이런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잖아요.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삼성의 어떤 수원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회사 앞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숙사에는 누구나 자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퇴근해서 집에 뭐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서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해도 되지만 일이 많으면 회사에서 12시까지 일하고 그 기숙사에서 누구나 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자고 그 다음날 바로 회사 출근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삼성 직원들이 일이 많을 때는 사실은 거기서 자고
또 뭐 하고 뭐 이렇게도 일을 해서 일의 집중도를 높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창업 도시가 되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저렴한 월세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여기 창업가들이 여기서 머물고 자면서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생태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활성화 방안에서 한번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이란 무엇이냐라고 보면 창업을 뭐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 사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어떤 그대로 사회에 구현되는 것이 그 창업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복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디자인을 입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어떤 예식을 하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듯이 그런 어떤 내가 제공하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큰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창업의 어떤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남이 하는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그냥 사업 시작이라 그래요. 학문적으로는 사업의 시작이라 그러고 창업은 새로운 것이 가미돼야 됩니다. 새로운 것이. 기존에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이 가미돼서 나왔을 때 이것을 창업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새 옷 좋아하시고 새 집 좋아하시고 새 차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새로운 식당 오픈하면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는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그 대신 내가 새로워지는 거 참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혁신이 어렵다라는 원리가 그거예요. 고객들은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데 나 자신은 새로워지는 것들을 귀찮아하니까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혁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창업할 때 기존 방법, 그러니까 딴 데도 있고 뭐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뭔가 새로운 것이 가미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업가 정신을 이제 갖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을 뭐냐면, 뭐 그런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그 성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 성공하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첫 번째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위험. 사업은 망할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은 망할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더 확실하고 그다음에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혁신적이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진취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먼저 하고 한 발 앞서서 하는 것들이 이제 창업가의 태도죠. 그리고 창업가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끈질김과 인내심이에요. 한국적 정서에서 창업가는 굉장히 끈질긴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그 자신을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험을 봐서 다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학생들한테. 자, 너희들이 시험을 봐서 다 100점을 맞았는데 시험이 쉬웠던 거니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니? 라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시험이 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창업에서는 그런 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아무리 쉬워도 내가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험이 어려우면 우리는 다 빵점을 맞아야 되니까. 이 얘기를 이제 창업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경기가 어렵다고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경기가 좋다고 내 사업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업가, 즉 한 10% 정도의 성공되는 사업가는 경기 유무와 관계없이 어떤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창업가를 뽑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3개월하다 뭐 도망갈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이 중에 끈질기고 기업가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여기서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고만고만한 창업자를 여러 명 양성하느냐, 굉장히 큰 창업자를 한 명 양성하느냐,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1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개의 창업가를 육성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의 기업가가 100명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한 명의 기업가를 양성하기 굉장히 어렵고, 100개의 창업가를 양성하다 보면 그 안에서 100명을 채용할 수 있는 큰 기업가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짧게는 1년, 2년서부터 10년, 20년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할 때 여러분 스타일란다라고 기억나시죠? 스타일란다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로레알이라는 곳에 6천억 원에 사실은 경영권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그런 성공 사례도 있는데, 그런 성공 사례가 중앙시장에서도 나올 수 있다. 다 시장, 스타일란다가 동대문 표거든요. 동대문 표에서 난닝구 또는 스타일란다라고 하는 상표들이 나와서 그렇게 크게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창업을 통하면요, 이거 생태계가 순환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성장하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미국의 경쟁력이 다했다라고 했을 때 실리콘밸리에서 사실 새로운 창업가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가 훅 올라갔죠. 근데 사실 실리콘밸리는 예전에 일본 전자산업의 부품 하청단지에 불과했어요. 이전 일본의 소니나 도시바 같은 데들이 굉장히 크게 성공하니까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사실은 그런 단지로 성공했다, 거기에 창의성이 가미가 되면서 세계적인 어떤 창업가들이 모이는 그런 단지가 됐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창업을 통해서 개인의 부가 사실은 확대되고 창출되는 거죠. 중앙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초심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결국 창업을 통해서 성공했거든요. 물론 그게 경영도 있지만, 결국 이것이 또 재창업, 또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거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점프를 뛰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창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지역 활성화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여기가 동이천역 광장을 끼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지하철역을 지하화할 수 있어서 그때 되면 굉장히 크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사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현재를 열심히 사는 방법 자체가 창업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에는 몇 가지가 개인의 의지 말고도 정부의 지원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침 여기는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센터에서 코디나 인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을 때 이런 호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호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창업가에 대한 어떤 지지, 후원, 심정적 지지, 재정적 지원, 또 이런 어떤 사회적 지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고, 또는 센터에서는 창업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어떤 이런 아까 얘기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창업가를 발굴하고 입주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고, 이 중앙시장 전체가 어떤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함으로써 아이템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창업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스스로의 자기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배다리에서 여기 제가 창업을 할 때 감히 건방지게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집 팔아서 저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돈은 너무 급하고, 내가 어차피 외아들이니까 이 집 어머니 어차피 져줄 건데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다음에 혁신성과 진취성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어떤 지식. 그래서 창업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이기인데 막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총합입니다. 지식의 총합. 그래서 예전처럼 맨 땅에 헤딩하고 이런 것도 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상당한 전문 영역, 상당한 노력, 상당한 지식이 모여야 사실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커피숍들, 창업들 많은데 커피숍의 원두를 구분하는 능력, 로스팅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어떤 고객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을 가져야 사실 커피숍이 성장을 하고요. 남들과 똑같이 커피숍을 그냥 받아와서 그냥 내가 직접 바리스타만 해가지고 내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이런 더 센 어떤 과정에 기술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거죠. 몇 가지 창업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결국 그 유럽에서도 이제 독일은 독일병 환자라고 있어서 옛날에 굉장히 독일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독일이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이런 어떤 활력을 부어준 것들이 결국은 이제 창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베를린의 폐공장들을 다시 공장화해서 여기 스타트업들이 들어가면서 독일이 다시 이제 재생산되고 최근 얘기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4.0도 여기서부터 이제 태동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럽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면 유럽과 미국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산업혁명 직후에 유럽의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유럽은 이제 왕이 있고 영주가 귀족이 있었어요. 이 귀족들이 자기 이제 땅이 있고 땅에서 부리는 이제 농노가 있었죠. 그래서 귀족들이 공장들을 이 논밭과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가들은 나의 어떤 생존과 나의 어떤 품위 유지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이 사람이 나를 넘어서는 어떤 사업에 발전하는 것들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급에서 완전히 그 밑에서 규모를 제한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왕도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걸 원치 않았죠. 그런데 미국은 규모를 얼마든지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잖아요. 미국은 이제 왕도 없고 귀족도 없으니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라 라는 게 미국의 이제 전통이었고, 그래서 유럽에서 재능 있는 창업자들이 이런 자유가 만끽한 어떤 스스로의 능력을 100% 필 수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엄청난 사업적 성공을 거뒀고, 그것이 미국의 강대국이 되는데 일조를 했고,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럽은 반대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기업도 노사가 공유, 독일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보다는 노조가 같이 갖고 있고, 사장도 노조 사장, 경영자 사장이 같이 있는 기업을 창업을 하기보다는 기존 기업들을 계속 관공서처럼 유지해가는 전통이 강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이 야, 너 100% 다 가져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하는 것은 어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실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떤 정책이다. 우리가 창업센터 하는 것하고 달리 어떤 기존의 전통, 정책을 완전히 바꾼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함으로써 세상이 변하고 독일 시민들이 변함으로 독일이 지금 세계 강국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기업은 이제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도 큰 시장도 어쨌든 생로병사에 따라서 쇠퇴하는 과정이 거치거든요. 쇠퇴하는 과정에서 다시 새싹을 띄워서 올라가는 방법은 결국은 창업이다라는 거예요. 독일도
어떤 팩토리 베를린이라고 하는 어떤 이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창업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이제 그랜빌 아일랜드도 제가 이 사례를 찾아왔는데 아마 이런 것들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도 어시장입니다. 어시장이고 사실은 이제 죽어가는 시장이었는데 창업가를 유치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업가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창업이 활성화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 그럼 가야 될 길은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창업가를 유치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주변을 아름답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 창업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람은 도구를 잘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 사람의 맨손으로 이제 그 자연에 내보내지면 아마 생존력이 하위 5% 안에 든다 그래요. 하위 5% 안에 드는데 자전거를 타면요 상위 15%로 자기가 이제 생존력이 높아진다 그래요. 왜냐면 도구를 활용할 줄 아니까. 사람이 몽둥이를 졌을 때와 맨몸으로 싸울 때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도구적 인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복을 파시면서 그거 너무나 다 아실 거예요. 얼마 또 우리가 교복도 그 특허 사건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교복을 버버리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버버리하고 특허가 걸려서 버버리 디자인을 이제 안 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교복을 버버리처럼 이쁘게 만들려고 했던 어떤 노력들이 교복상들에게 있었죠. 왜 그랬느냐?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의 중앙시장이 전체가 아름다워지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반드시 아름다워지고 편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세 번째는 이제 일본입니다. 베이스 30이라는 건데, 결국, 일본에서도 이거 큰 성공 사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일으킨 게 뭐냐면, 32m의 거리에 창업 전문가가 내려와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창업을 합니다. 그 시설에. 그 지역에 필요한, 여기도 이제 노후되고 사람들이 없어지나요? 시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마트가 있다가 없어지다 구멍가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구멍가게도 없어, 이제는 트럭이 와서 잡화품을 파는 이런 데까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해주지만 젊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 창업 가게들을 만들어내요. 여기는 팝업도 있고, 빵집도 있고, 우동집도 있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인구 유출이 줄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활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이 그냥 어떤 정부의 지원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신으로 내려서 내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해요. 결국 거기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활성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창업 중앙시장은 내가 생각하는 중앙시장, 창업적 관점에서의 중앙시장,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다 이제 자포스의 사례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이란 어떻게 돼야 되고, 창업 생태계가 중요하고, 지역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우선 구멍을 뻥뻥 떼우는 퍼즐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들에게 단순히 창업을 강요하기보다는 생태계적 차원에서 먹고 자고, 여기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먹고 자고 즐기고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중앙시장 사람들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 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오픈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어떤 아이템들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 결론을 얻어내고 또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어떤 직원들도 창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짧게 이제 결론을 나름대로 낸다면, 자, 중앙시장의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다. 그건 이제 아파트가 소비재와 또 지하철도 있고, 또는 여기 계양로의 어떤 활발한 움직임도 있고 해서 어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이게 아마 지금까지 10년 내 갖지 못한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창업가를 스스로 유치해야 된다.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 더 창업하셔도 좋습니다. 뭐 창업자 2개 내도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창업자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도 힌트를 드렸듯이 창업가들은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 이제 창업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송도에도 뭐 창업 허브가 있고 글로벌 캠퍼스에도 있고 송도에 창업 공간들이 많습니다. 뭐 거기에는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바이오 같은 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어떤 그 생활형 창업자들은 중앙시장에서 구도심에서 창업을 해볼 수 있다. 여기서 IT나 바이오나 뭐 로봇 사업은 어렵겠지만 생활형 창업은 훨씬 더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 같은 경우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들도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더 창업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창업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형 창업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창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하이브리드적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중고 거래나 당근마켓 같은 거래에서부터 알라딘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당근마켓에 파는 창업자서부터 알라딘에 파는 창업자까지 골고루 다 이쪽에 영입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당근마켓에서 잘 팔리는 것이 또 뭐 알라딘에서도 잘 팔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창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창업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창업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그 부모님들이 나 공무원 할게라고 하면 열심히 좋아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할게 그러면 이 녀석이 왜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서부터 우리나라에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 전에는 불과 3년 전 이전만 해도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 5년 전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례가 주변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중장년층들도 창업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창업을 예전에는 완전히 내 돈을 들여서 창업한다라는 어떤 패러다임이었지만 요즘은 투자를 받는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정부의 투자를 받거나 창업 투자자의 투자를 받거나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문가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창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옛날처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창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창업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길게 볼 수 있는 창업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또 고민들을 하고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시장에 대해서 제가 강의 의뢰를 받고 한 일주일 동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얘가 예전에 내가 저 창업을 했던 생각, 또 예전에 양키시장에 뭘 살아왔던 생각,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쨌든 중앙시장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수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뭔가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교복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해서 이게 인천 전체 시장의 생태계 속에서 분명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이유는 생태계가 끊어졌다. 결국 작은 의미로, 오프라인으로는 요 작은 송현동과 송림동 사이의 작은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플러스 한복 같은 경우는 좀 더 넓게 스펙트럼을 갈 수 있죠. 가면서 플러스 온라인으로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가진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 한 1년, 2년 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늦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사이에 송림동이 활성화돼 있다. 또는 배다리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요새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어떤 정책이 생기니까 제물포역이 커진다거나, 동인천 압력이 활성화되면 사실은 자원을 골고루 나눌 수가 있고 자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더한 발전이 더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반드시 살려야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태계가 좋고 해도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합의를 보는 것도 사람이고, 그다음에 창업가도 사람이고, 지원해 주는 것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 창업의 의미는 결국 개인적으로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창업하기보다는 팀 창업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힘을 확 내야 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응집력 있는 힘을 내기 위해서는 팀이 잘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서도 어떤 팀 구성, 팀 어떤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서 이번 기회를 살리시고 창업에 대한 스터디를 계속 하시면서 어떤 기회를 찾는다면 그 기회가 여러분 것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은 기회라고, 우리나라 기회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 오지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고, 그냥 기회가 스쳐 지나가게 보고만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그래도 엄청난 의미 있는 부를 창출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볼 뿐입니다. 지금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말 안 해도 딱 시기에 있고, 거기에 중앙시장은 더 어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은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기회를 꽉 잡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